추리를 44번 언급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활용하면서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 일정 합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야당 반대로 오늘이 마감 시한인 김희수,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마감 시한이 이틀 더 남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5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공개했습니다. 야당은 흠결을 공개했다고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두고 표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인선 발표에서 청와대는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집중적으로 따져봅니다.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합동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상당수가 단속을 피하려고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는 규제 발표 전에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중견 배우 2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빅뱅 팝에 이어 연예계 대마초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한 골프장에서 직원에게 면벽 근무를 시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벽을 마주한 테이블에서 온종일 근무시키고 해고했습니다. 이후 부당 해고 결정이 났고 면벽 근무를 시킨 사장한테서 비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고속도로 이용자가 많은 명절이나 올림픽 등 특정 기간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 취임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돌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출구 조사 결과 의석수 제로인 마크롱 대통령의 신당이 하원 의석의 최대 7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 33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시정연설 가운데 가장 빨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분 동안 연설에서 일자리를 44번이나 언급하며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립박수 속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커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와 국회 모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는 비판에는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선 공공부문부터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소방관과 복지공무원, 경찰 등 공공부문을 포함해 모두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29분의 시정연설 동안 일자리를 44차례, 청년을 33차례나 언급했습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 대란을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국민과 야당의 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 파워포인트를 활용했습니다. 또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추경에만 집중하고 이 청문회에 협조해달란 말은 아예 뺐는데 야당, 특히 한국당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이어서 최고운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며 추경 협조를 요청할 때 본회의장 전광판에 걸린 영상입니다. 처음으로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시정연설, 감성을 입혔다는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 내내 좌우를 번갈아 봤는데 국회를 17번, 또 협력을 4번 언급할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눈길을 보냈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연설을 마치고는 기립박수를 치는 여당은 물론 본회의장 뒤편을 길게 오가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정의당까지 야당 의원들을 두루 찾아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 협조를 직접 요청할 거란 애초 예상과 달리 시정연설에서도 또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면담에서도 청문회 언급은 뺐습니다. 어차피 인사청문회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인사청문회하고 별개로 빠르게 넘어가는 여당은 진정성을 느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단 추경 국회 심사에는 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추경에 대한 3당 합의를 봤다고 했다는 것은 그건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시정연설 도중에도 인사참사 사과하라 등의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SBS 최고원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일이 오늘이었는데 2명 모두 무산됐습니다. 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명을 그대로 강행할지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채택하는 자체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로 오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 거로 양해를 해달라.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오늘이 마감일이었지만 여야 간사 회동조차 무산됐습니다.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들이 회의 개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장관 임명 이 문제 갖고서 모든 것을 지금 야 3당이 반대하는 이것을 뚫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지지를 기반으로 둔 그 좀 오만한 태도가 아니냐.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시한을 넘긴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내일부터 언제든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 표결이 필요한 김희수 후보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마감 시한이 이틀 더 남았지만 야3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 급격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입니다. 여권은 여전히 야당, 특히 국민의당 설득에 총력을 다한다는 태도지만 사실상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임명 강행이냐 지명 철회냐를 놓고 청와대가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앞으로 청문회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어제 발표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미리 공개됐습니다. 야당은 흠결을 공개했다고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성진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1989년 당시 군인 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근무지인 경남 진해에서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송 후보자는 부친과 딸의 암투병으로 고향에 아파트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투기성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도 위장 전입 배제 기준으로 제시한 2005년 7월 이전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후보자는 이외에도 지난 2006년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비리 책임론과 전역 이후 대형 법무법인과 방산업체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송 후보자는 납품비리 책임론엔 자신과는 상관없다. 고문료 의혹엔 국가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며 방산업체에선 고문이 아닌 자문역을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고액의 수입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장문장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재직 중인 고려대 근처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공개됐는데 당시 고려대 출교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이
위장 전입과 음주운전 전력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무슨 면죄부라도 주겠다는 것인지.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학생들에게 고성과 반말을 하는 동영상도 공개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해 사과하고 인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새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을 놓고도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드 인사다, 보은 인사다라는 논란입니다. 여권은 개혁을 이끌 사람을 발탁했다고 하는데 야당은 장관 지명자 11명 가운데 9명이 이번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한 11개 부처 장관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은 5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여당 국회의원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7개 부처 가운데 8명이 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당 출신이었던 박근혜 정부 초대 인선 명단보다 내부 인사들의 비중이 30% 이상 높습니다. 관료 출신은 박근혜 정부 때는 10명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강경화 후보자를 포함하더라도 2명에 불과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륜과 실력뿐만 아니라 강력한 개혁 의지가 돋보이는 최상의 적임자들이라 평가됩니다. 야당은 새 정부 장관은 보훈 인사, 차관은 코드 인사라며 비판했습니다. 대선 공신 9명을 장관에 임명하고 이념이 편향된 시민단체 출신을 차관에 앉힌 건 대통합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은 편향되고 과격한 좌파적 이념을 추종해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새 정부의 남은 장관 인선은 미래부와 산자부,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등 모두 7곳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임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주요 자리를 검찰이 독식하는 구조를 깨서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택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우선 검사들이 담당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인적 자원이 들어와서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안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우선 법무부 주요 실국장부터 비검찰 인사에게 맡길 걸로 예상됩니다. 법무부 9개 실국 본부 가운데 교정본부장을 제외한 8곳의 책임자가 검사장 등 검사인 현 상황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고위직의 인적 구성 다양화를 통해 법무부의 검찰 견제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검사장 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청와대는 2005년 이후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검사장급으로 낮춰 윤석열 검사장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안 후보자가 과도한 검찰 권한의 축소와 정치적 독립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지명했습니다. 교육개혁의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 하지만 김상곤 후보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두고 표절 논란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영 기자, 먼저 박사 논문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김상곤 후보자가 1992년인데요. 서울대에서 사회주의 기업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당시 논문 내용 잠깐 보시면 87페이지입니다. 생산연합은 본래 공업성과 기업 사이에 존재하던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논문을 쓰기 2년 전에 구소련에 대한 단행본 한 권이 나옵니다. 그 책의 46페이지를 보면 이 문장과 거의 똑같은 문장이 바로 나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단행본에서 한 6부분 정도를 표현을 살짝 바꿔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가져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6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출처는 아예 밝히지 않은 건가요? 출처를 밝히기는 했는데요. 네. 인용한 6부분 바로 밑에다가 각주를 단 게 아니기 때문에 인용 문헌이 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간 기관인데요. 연구진실성 검증센터가 제보를 했고요. 서울대가 재작년에 표절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네. 당시 보면 9개 참고 문헌에서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44부분을 인용했다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서울대는 인용 출처를 적어도 한 번은 표기를 했으니까 이게 연구 부정 행위라고 하기보다는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 부적절.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92년 당시에 논문 작성 관례도 들었는데요. 당시에는 경미한 표절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미한 표절이라는 판단 내려진 거네요. 네네. 박사 논문 이랬고 석사 논문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석사 논문은 박사 논문을 쓰기 10년 전인데요. 1982년에 작성을 했거든요. 네. 논문 30페이지를 보면 오른쪽 부분입니다. 이 세 문장이 역시 2년 전에 나온 다른 저자의 단행본 한 단락과 내용이 거의 같았습니다. 한자를 한글로 바꾼 정도가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대가 표절로 인정하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베꼈을 때 그걸 표절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보신 거는 연속된 3개의 문장을 인용한 케이스고요. 물론 출처는 밝혔습니다만 3페이지 뒤에다가 다른 내용을 인용한 부분에 출처를 적었기 때문에 역시 출처 표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출처를 어쨌든 뭐 3페이지 뒤긴 하지만 밝혔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표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네, 석사 논문에서요. 지금 부적절한 인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곳이 100군데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부분만 출처를 표시하는 거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표절에 해당합니다. 다만 25년이나 35년 전에 논문을 썼을 때는 출처 표기를 지금처럼 엄격하게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가 인선을 발표할 때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봤다. 이렇게 밝혔는데 문제가 될 만한 소지까지는 아니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도 꽤 검증이 이어지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차가 많이 몰리는 명절 같은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합동 단속이 예고되면서 단속을 피하려 아예 문을 닫은 공인중개업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새로 짓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는 규제 발표 전에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간 기자입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정부의 부동산 합동 단속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상가 안 부동산 중개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불이 켜진 곳도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근 채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다 끄고 있거든요. 공권력에 붙여봐야 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또 다른 상가의 중개업소들은 아예 가림막까지 쳤습니다. 부동산 은행에서 문 좀 닫고 좀 열기를 시켜라. 시키는데 이제 문제는 않게 실제로 그냥 또 한번 다 해봐라. 또 적발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정부의 규제책이 나오기 전에 계약을 마치려는 청약 열기는 여전했습니다. 예비 청약자 수만 명이 몰린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엔 청약 통장을 거래하는 브로커들이 길게 줄을 설 정도로 몰렸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오피스텔 분양 모델하우스에선 지난 나흘 동안에만 12만 건 가까운 청약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정부의 대책 내용과 규제 강도, 시장 반응 등을 살피면서 거래에 나서는 것이 좋고 특히 조바심으로 인한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 4구와 부산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는 이르면 내일부터 분양권 불법 거래와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을 집중 단속할 전망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열 지역만 골라 집중 규제하는 방안이 준비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돈줄을 죄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의 강화 여부, 그리고 서울 강남 등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의 부동산 과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지적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시장 동향과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LTV, DTI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전체가 아니라 집값 상승 지역에 국한한 맞춤형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저금리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더 뚜렷이 개선될 경우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돈줄을 재는 긴축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주택가격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한은의 정책 공조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는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내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처음 주재하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명절 때 고속도로는 사실상 저속도로가 되죠. 통행료 내기 아깝다는 말도 많이 나왔는데 정부가 명절이나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진 기자입니다. 명절만 되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꽉 막히는 고속도로. 말만 고속도로일 뿐 거북이 운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명절 때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리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좀 부담도 덜 되고 하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고속도로 수요가 많은 특정 기간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절엔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엔 영동선을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입니다. 또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한 날은 2015년 광복절 전날과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단 2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정체가 심해지고 도로공사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연예계에 다시 대마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0대 중견 배우 2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손형한 기자입니다. 연극과 영화배우로 활동하는 62살 기주봉 씨와 64살 정재진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두 사람은 기 씨의 친구인 A 씨로부터 대마초를 받아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주차장과 카페에서 각각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 씨와 정 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가수 감정 결과 정 씨는 모발에서, 기 씨는 소변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 씨는 일부 시인했고 일부 부인을 하고 기 씨는 다시 이제 조사를 받아봐야 된다. 근데 받았다는 거는 시인하고 키우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이죠. 대마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정 씨는 지난 6일 먼저 구속됐고 기 씨에 대해선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대마초로 구설에 오르는 연예인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룹 빅뱅의 탑 최승현 씨는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가수 가인 씨는 남자친구의 지인이 대마초를 권했다고 SNS에 폭로해 지난 6일 참고인 신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지만 불안함에 이제 시달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 마약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유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찰 수사가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네, 둥근 책상 앞에 앉아 벽을 바라보면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이 책상 위를 보면 컴퓨터나 전화기 같은 사무기기도 없습니다. 이른바 면벽 근무라는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산하의 한 골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군대에서도 이미 사라진 이런 징계가 내려진 건지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형 테이블 앞에 앉아 벽을 마주보고 있는 한 남성. 공공기관인 행정공제회 소유인 한 골프장의 팀장 A씨입니다. 테이블에 뭐 컴퓨터나 뭐 사무용 집기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벽 보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일개 가장이고 처자식이 있는데 너무나도 치욕스러웠습니다. 이른바 면벽 근무였습니다. 제보가 처음 왔던 지난해 4월 골프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계십니까? 팀장님 되게 완전히 사무실 안에서 낯익은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였네. 여기에서. 네, 맞습니다. 그 지시는 어쨌든 사장으로부터 나온 지시는 맞고. 네. 골프장 측은 A씨가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면서 면벽 근무는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자리가. 실제로 여기 팀장은 하루에 1시간이 안 되세요. 동영상의 이유로 대기 발령이라는 건 어쨌든 인정되는 부분이고. 면벽 근무에 이어 골프장 측은 지난해 9월 언론 제보 등을 문제 삼아 A씨를 해고하고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입니다. 보시다시피 골프장 측이 정규직인 A 팀장을 마음대로 자른 건 명백한 부당 해고라고 결정했습니다. 오히려 면벽 근무를 지시하고 해고 조치했던 사장 B씨의 비위 사실만 내부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주는 할인 혜택을 공제회 운영위원회 지인들인 일반인에게도 주고 종종 카트 대여료는 아예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행정공제회는 B씨를 직위 해제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해고된 지 7달 만에 복직했지만 원래 예약 홍보팀장 자리로 복귀하는 대신 골프 가방을 나르는 일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제주도 연안에 괭생이 모자반이 계속 유입돼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급기야 40대 잠수부가 괭생이 모자반을 제거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JIBS 박재현 기자입니다. 해경구조대원이 잠수복을 입은 여객선사 직원을 들것에 고정합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선사 직원 41살 이모 씨가 공기호스가 연결된 장비를 갖추고 작업하다가 갑자기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10분 만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씨는 여객선 스크류에 감긴 괭생이 모자반 해초를 제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혼자 이렇게 산소통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육상에서 호수가 연결된 겁니다. 요번에 좀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제주 해상 항로와 항포구마다 중국에서 흘러온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들면서 사고 우려가 컸습니다. 지난 3일과 지난달 31일에도 어선과 레저보트가 괭생이 모자반 때문에 멈춰섰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항해할 때 낮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보고 피하면 되는데 밤에 조업이 안 돼서 좀 일찍 들어오거나 했을 때 못 피하고 그 속으로 막 들어간다. 그러면 수그리에 감겨가지고 속도도 많이 떨어져 불고 위험하죠. 올 들어 제주에 유입된 괭생이 모자반은 무려 3,400여 톤. 다음 달 초까지 대량으로 계속 유입될 것으로 예측돼 선박 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JIBS 박지현입니다. 지난 2011년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여전히 전 세계의 재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오염 처리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도쿄 성효영 특파원이 폭발 사고가 난 원전 그 내부 상황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 가는 길 주변은 황폐한 모습입니다. 7,000명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벌이지만 출입 통제는 여전히 엄격합니다. 취재진도 온갖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양말까지 두 겹으로 신었습니다. 今20マイクロシーベルトという被曝量になってますが、歯のレンズリンを2回受けると同等被曝量になっています。 원전 안에서 처음 만난 로봇 선량계는 서울 도심의 8배 수준인 시간당 0.8 마이크로 시버스의 방사 선량을 표시합니다. 오염수가 가득 담긴 탱크 사이를 지나서 다다른 1호기 전방
80m 지점. 제일 먼저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1호기 윗부분은 앙상한 골조만 남았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두꺼운 방호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오염자재 수거 작업을 계속합니다. 역시 수소 폭발이 일어났던 2호기와 3호기 무너진 벽 사이는 방사 선량이 입구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일본 정부와 발전소 측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오염수 처리 작업입니다. 곳곳에 들어선 저장 탱크에는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저장됩니다. 지금까지 담긴 오염수만 99만 톤이나 됩니다. 바다 쪽으로는 지하 30m까지 차수벽을 설치했습니다. 2021年までには地下水のブロック、それから浄化の加速というものを進めていって、汚染水のリスクというのをぐっと下げる。 하지만 아직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1, 2, 3호기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목표 기한 안에 오염물질 처리를 끝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후쿠시마에서 SBS 성영입니다. 사람의 뇌는 부위에 따라 기능이 다릅니다. 뇌의 앞쪽, 전두엽은 주로 보고 듣는 걸 해석하는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뇌의 위쪽, 두정엽은 계산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이 발달하면 지능도 높을 거라는 게 그동안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두 여학생에게 어려운 단어 10개를 불러주고 외운 만큼 써보게 했습니다. 황유정 학생이 좀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번엔 그림 맞히기 테스트. 곽유빈 학생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두엽이 발달한 황유정 학생은 암기 능력이 좋았고 두정엽이 발달한 곽유빈 학생은 계산과 공간 지각 능력이 더 좋았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지능 측정을 전두엽이나 두정엽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K-웨이즈라는 이제 한국판 지능 검사 중에 이제 공간 능력을 평가하는. 하지만 서울대 권준수 교수팀의 연구 결과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두엽, 두정엽처럼 암기나 계산, 사물을 구별하는 뇌 부위가 크게 발달한 사람보다 뇌의 여러 영역을 골고루 사용하도록 연결신경망이 발달한 사람의 지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든 영역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이뤄서 지능과 관련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 연구에서 나이가 들수록 뇌 크기는 줄어들지만 연결신경망은 더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든다 해서 꼭 지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선천적으로 혈당을 분해하는 인슐린이 부족해 소아 당뇨병을 앓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5천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도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는데 그 장소로 화장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 이렇게 비위생적인 곳에 숨어서 주사를 놔야 하는 건지 장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전부터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중학교 2학년생 김모양은 매일 4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점심때면 홀로 학교 화장실에 들어가서 스스로 주사하고 혈당 검사를 합니다. 하루에 4번 맞고 화장실에서 봤는데. 왜 화장실 주로? 반이랑 보건실이 멀어가지고. 멀다는 이유만이 다가 아닙니다. 당뇨라고 하면은 주변 시선도 좀 주사 맞기도 아이도 뭐 괜찮은 거라고 숨기지 말고 뭐 맞으라고 해도 본인이 싫어하고 창피하고. 왜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 걸까? 먼저 의료법상 간호사인 보건교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인슐린을 투약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가 학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2달 전에 내놨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놨다가 아이가 잘못될 경우 누가 책임질 거냐는 문제 때문입니다. 선진국처럼 보건교사가 소아당뇨 환자의 인슐린 투약을 돕도록 하는 법안이 2년 전 발의됐지만 보건교사들의 반대로 폐기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엔 보건교사, 담임, 그리고 지역사회가 다 하나의 파트너십이 돼서 아이에 대한 보호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누가 책임지고 아이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선천적 소아당뇨로 약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꾸준히 증가해 5,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소아당뇨 환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도록 학교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위급할 때만이라도 보건교사가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마치 정말 희귀한 거 보듯이 애가 무슨 당뇨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너무 구차스럽고 싫고. SBS 장선입니다. 요즘 마트 가서 장보기가 겁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AI에다 가뭄까지 겹치면서 밥상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달걀 판매 코너. 크게 오른 달걀값에 살까 말까 주저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파동이 나가지고 계란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민들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안 먹을 수는 없고. AI 여파로 달걀값은 1년 전보다 2배로 올랐고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닭고기와 돼지고기도 지난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뭄의 여파로 농작물 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양파와 감자는 한 해 전보다 60% 정도 급등했고 무와 당근 등 다른 농작물들 역시 가격이 뛰었습니다. 저는 2개씩 사갔어요. 2개나 3개. 근데 지금 하나에 1,067원이 나왔어요. 한 개씩밖에 못 사죠. 많이 살 수가 없죠. 이거 3개 사면 3,000원이 넘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라면값이 5% 이상 인상된 데 이어 최근엔 치킨값이 줄줄이 오르는 등 가공식품 값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 확대 등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고 가공식품의 가격이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장마의 영향으로 7월과 8월엔 과일과 채소 가격 등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어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의 원인이 뭔지 한국전력이 오늘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전은 정전으로 피해를 본 곳은 현장을 확인한 뒤에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이었던 어제 대목을 기대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갑작스런 정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생선과 육류 등 신선식품을 파는 상인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어제 계속 이렇게 아마 이 수족관을 생물을 취급하는 집들은 거의 같은 상황일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더 오래됐다면 진짜 다 죽어서 한 5분 10분만 되더라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고기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포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까지 한국전력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400여 건. 다행히 20여 분 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돼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은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약관에 따라 모두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전 사고는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영서변전소내 차단기가 고장나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고장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5년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아주 노후화됐다고 얘기하기도 힘들고요. 30년까지 다 보고 쓰거든요. 지난 2011년 12월에도 울산공단에서 변전소 이상으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노후 부품을 재사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여름 전력 수요 성수기를 앞두고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전은 주요 변전 설비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한 달 전 취임한 39살의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돌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 의석 하나 없던 마크롱 대통령의 신당이 하원 의석의 최대 7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파리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종료와 동시에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앙마르슈가 최대 77%의 의석을 차지하는 완성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의석수 0의 신생정당 앙마르슈는 전체 577석 중 400에서 44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공화당이 80에서 100석, 전 정부의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은 30에서 40석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구 조사대로라면 마크롱 신당 앙마르슈는 1958년 출범한 5공화국의 역대 총선 가운데 최대 압승을 이루게 됩니다. La France est de retour. Depuis un moi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su incarner, en France comme sur la scène internationale, 반면 60년 전통의 사회당은 의석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몰락해 정치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출구조사 직후 마크롱 정부와 여당이 독주하는 일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réel et nous aurons donc une Assemblée nationale sans véritable pouvoir de contrôle, sans débat démocratique digne de ce nom.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 선거구는 12.5% 이상 득표한 후보들을 놓고 오는 18일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네, 그럼 파리 베지악 특파원 연결해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배 특파원, 예상보다 더 큰 압승으로 보이는데 마크롱의 돌풍이 정말 대단하군요. 네, 이곳 신문들은 이번 총선을 선거혁명이라 부르며 마크롱의 승리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실제 국정 운영에 의심이 많았던 마크롱인데 지난 한 달 동안 국내적으로 존재감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대통령 마크롱의 마니아를 합성한 마크로 마니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 지난 대선처럼 부채제 청산을 의미하는 대가지즘이 이번 총선에서도 통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49%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인 불신을 마크롱이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나가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당 몰락이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죠. 네, 사회당은 공화당과 함께 2차 대전 이후부터 현대 프랑스 정치사를 좌우로 양분해온 전통이 있는 정당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 때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이 연이은 테러, 또 높은 실업률로 올랑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4%까지 하락을 했고 지난 대선 때는 후보가 5위를 차지하면서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 당대표인 캉 바델리조차도 고배를 마셔서 당의 존폐조차도 지금 희미한 상황인데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사회당의 몰락의 원인이 아니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바보 같은 소리라고 말했던 일본 아베 총리 특사를 만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재차 밝혔고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에만 매달려 있어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니카이 일본 자민당 간사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아베 총리의 친서에는 위안부 합의 문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친서를 읽은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솔직한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시다. 아베 총리의 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 약속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해결하고 다른 문제는 그것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런 문제도 좀 직시해 가면서 그러나 보다 실용적인 그런 조건으로 한일 관계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북핵 대응 방식에 대해 문 대통령은 더 강력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일본 입장에 공감하지만 완전한 핵폐기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신임 김혜숙 법제처장이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한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취임사에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아 기자가 김혜숙 처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고향에서 포항제철 근로자들의 삶의 애환을 지켜봤던 한 소녀는 1985년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고시 공부 때문에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에게 큰 짐이었습니다. 학생운동에 투신하는 친구들도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옆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는 약간의 부채감, 미안함.
이런 부채의식으로 김 차장은 연수원 시절 노동인권회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등 노동자의 인권에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시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다. 연수원 수료 후엔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당시 문재인 변호사를 무턱대고 찾아가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한 번도 캠프에 몸담은 적은 없다며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정치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도 그렇고 오랫동안 변호사로서 일을 했다는 것과 김 차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법제처가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법령을 찾아내 개정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늘 유지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김 차장은 일과 공부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업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지난주 프로야구에서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진기한 장면들이 속출했습니다. 보고 또 보고 싶은 멋진 플레이도 있었고 다시 보기 싫은 추태도 있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미꾸라지 같은 주자들이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삼성 1루수 러프가 높은 송구를 잡기 위해 점프한 사이에 하나 송강민이 절묘한 슬라이딩으로 1루를 먼저 터치합니다. 롯데 나경민은 런다운에 걸리고도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태그를 피해 수비수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자 깨끗하게 포기한 주자도 있었습니다. 롯데 이대호가 공을 잡고 1루를 막아서자 두산 양의지는 이대호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스스로 아웃돼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SK 김성현이 친 땅볼 타구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필사적으로 타구를 찼던 LG 투수 윤지웅이 공을 발견한 곳은 유니폼 소매 안. 조금만 늦게 찾았다면 기상천외한 내야 안타가 될 뻔했습니다. 삼성 박혜민은 공수에서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장기인 기습번트로 내야 수비진을 살짝 넘어가는 절묘한 안타를 만든 데 이어 부산 오재일의 장타성 타구를 담장을 타고 올라가 잡아내는 멋진 수비도 선보였습니다. 올라가면 안 될 곳에 올라간 팬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파울볼을 잡기 위해 대전구장 3층 지붕 위로 올라간 이 취객은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부상을 딛고 부활한 클레이 코트의 황제 라파엘 나달 선수가 프랑스 오픈 테니스에서 통산 10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해를 가린 덕에 더운 감은 비교적 덜했습니다. 내일도 많이 덥지 않겠고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낮부터 내륙 지방, 특히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안팎으로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고요.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 지방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양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겠고 서울을 포함한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기온이 조금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에서 일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종일 일하고 버는 돈이 고작 우리 돈으로 400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코코아 한 잔 값을 벌려면 열흘 정도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학교 대신 매일 일터로 가야 하는 아이들이 전 세계 2억 명 가까이 됩니다. 6월 12일 오늘은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